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 초로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시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이제 그 일베 어묵 사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그 죽은 자들에 대한 모욕 같은 것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측면들이 굉장히 좀 부각되었고, 특히 이제 왼쪽 여러분들 보시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사실 별다른 뭐 세월호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튀어보고 싶었다, 대중에게 어떤 좀 자기를 부각시켜보고 싶었다라는 욕망에 의해서 20대 청년이 저지른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일베로 지칭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총집결에 된 이제 양상 같은 걸 잘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싶고요. 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잘 아시다시피 미국 대사가 피습당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종교적인 집회도 하고 뭐 쇼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야말로 정말 그 환대의 국가임을 너무나 잘 보여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우리가 그 공동체의 붕괴를 많이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감정의 문제일 텐데, 감정의 어떤 결핍과 과잉의 문제가 굉장히 불거진 사건이 아니나 싶습니다. 특히 그 왼쪽이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일베 어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 손 동작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손을 꼽아가지고 이음과 비음을 만들어서 일베라는 표식을 만드는 것인데 인증샷이라고 하죠.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재미가 있다고 하니까 딱 꺼지네요. 재미있는 거는 저런 어떤 인증샷을 남기는 게, 아까 이진경 선생님도 표현적 감수성을 얘기하셨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일베로 지칭되는 혹은 일베에 직접 가입하거나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굉장히 우익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념 문제에는 무관심한 채 굉장히 우경화되는 흐름을 따라가는 대중의 감정과도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저런 이응 비응 표시하는 저런 인증샷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들을 공동체화하는 움직임, 우리가 공동체가 분산되고 깨졌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나 혹은 좌파적인 신념에 의해서 모여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어떤 사회 안에서는 우파적이거나 굉장히 보수화된 어떤 그런 색조 속에, 감정의 색조 속에 자기들을 결집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만큼 공동체 자체는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분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죠. 제가 국제시장도 얼마 전에 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그 비판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또 그리고 특히 그 80년대 이 학생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 혹은 386 세대의 이상으로 대변되는 그 세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소비주의라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주의에 감염되어 있다라든가 이런저런 방식의 비판적인 색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광주라든가 여러 가지 적어도 87년도까지 이르는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떤 공동체가 구성되지 못하는 게 중요한 징후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어쨌든 공통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현재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공감이라든가 동정이라든가 연민 이런 것들이 사실 감정적으로 많이 퇴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 글의 제목을 제가 감성교육이라고 썼는데 감성교육, 감정교육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역시 오른쪽에도 글자가 가려서 그런데 한국어판 이제 귀스타프 플로벨의 이제 감정교육이라고 하는 책의 이제 표지인데요. 사실 미리 이야기를 한다면 19세기에 플로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감정교육이라는 책을 썼을 때는 어떤 이성의 과잉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계산 능력이라든가 계산 능력을 통한 삶의 어떤 그 안전성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었을 때 오히려 어떤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감성적인 측면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함께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를 이렇게 자기의 소설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에는 이게 자세히 썼습니다만 지금 프로베르 같은 방식의 이성에 대해서 우리의 감성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사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절충주의나
어떤 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밖에 안 되겠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어떤 감성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한 발짝 나아가는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인문 서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번역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스위너머 N에서 이 문제를 어떤 감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대변되는 이 공감의 능력이라든가 감성의 문제를 문제화하자고 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중운동이든 대중정치든 혹은 타인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체이든 이 공감 혹은 감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필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이제 다 아시는 말이지만 근대 국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근대 어떤 국민국가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계산 가능성이라든가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건 잘 아는 바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대중에 대한 감성적인 동원, 감정의 양태가 대중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뿜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뭐 가령 베네딕트 앤더슨 같은 사람이 이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네이션, 뭐 민족이든 국가든 국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떤 뭐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산되어 있는 인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나와 너는 혹은 제3자는 각 국민이라든가 어떤 민족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의미에서 네이션의 깃털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부각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많이 꼽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나치의 경험이라든가 사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소련에서의 어떤 경험, 우상화를 통해서 드러났던 어떤 인민 대중을 하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지도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게 묶어내는 그런 결속 감정 같은 것이겠죠. 사실 뭐 지금도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뭐 그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런 것들은 많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일 텐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빌헬름 라이히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파시즘의 대중 심리를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대중이 어떤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도자, 거대한 어떤 기표에 대해서 자기를 인입하고 몰입시키는 감정적인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의 욕망 자체, 대중이 원하는 것 자체가 어떤 큰 것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지도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정신분석이라든가 다른 논의들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큰 것을 경유하지 않고 새롭게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베의 어떤 이응비읍 표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 나름의 결속 감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일베는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잡지 혹은 책자를 통해서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사실 일베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일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들 우파가 생각하고 있는 잃어버린 뭐 10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잃어버린 국가라든가 잃어버린 민족이라든가 근대의 어떤 국민국가의 정치학에서 강조되고 있는 큰 것에 대한 자기 동일시가 사실은 이제 일베의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꼭 우파라고 짚어서 이야기는 않더라도 사실 뭔가 동일시를 할 때는 뭔가 동일화를 해서 나를 소속 감정을 느끼고자 할 때는 항상 큰 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도 국민윤리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실제로 윤리는 도덕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큰 것을 경유해서 항상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큰 것을 경유하지 않는 윤리, 큰 것을 경유하지 않는 공동체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책에 여기 지금 뭐 잘려가지고서 안 나오는데 레이먼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제 문화연구학자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한 어떤 실천적인 의식,
혹은 저는 이걸 실천적인 무의식이라고 읽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가져와 본 게 있습니다. 감정의 구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이죠. 제가 이 개념을 성실하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감정의 구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감정, 분노라든가 슬픔, 사랑, 미움, 여러 가지 우리가 개별적이고 특수화된 양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들도 있겠지만, 윌리엄스가 자기의 어떤 논의들에서 끌어내고 있는 감정의 구조들, 특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개별적인 양상들이라기보다도 느껴진 사유 혹은 사유된 느낌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모순형용적인 그런 지점들을 많이 이제 곱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는 이렇게 그 부분을 인용도 해놓고 열심히 써놓긴 했는데요. 어떤 이런 감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성이나 감성,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혹은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런 방식의 절충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성적인 것이라거나 감성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개별적인 감정들의 토대를 이루는 어떤 상호 촉발적, 이성적인 것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감성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호 촉발적인 어떤 이행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이제 감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필링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것이 오늘의 이제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감성교육의 어떤 새로운 대상이 아닐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론적인 논의는 아까 이진경 선생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감흥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감정의 구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감정보다는 좀 더 어떤 선행 감정, 어떤 미움이나 증오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어떤 굉장히 표면적으로 다루는, 이런 말이 괜찮다면 그런 감정의 선들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어떤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상호 촉발하는 가운데 이제 개별적인 감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토대에 있는 감성의 능력을 감흥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는 좀 써놨고요. 어쨌든 이런 감흥의 공동체 같은 것들도 새롭게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제안의 양상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동체의 양상은 이제 그런 감흥의 공동체의 양상 가장 작은 것과의 동일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베 이야기랑 같이요. 어떤 큰 것과의 동일시는 사실 쉽죠.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가장 큰 것과 동일시됐을 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안전감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생물학적인 개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큰 것과의 동일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우리가 늘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그 본능적일 수 있는 것인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합리성의 차원에서도 사실은 가장 큰 것과의 동일시는 사실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실험 심리학 이런 데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령 100달러를 누구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에게 그 100불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이 같은 규칙을 만들다면. 그래서 99불을 내가 갖고 1불을 줄 수도 있고, 1불을 내가 갖고 99불을 줄 수도 있어요. 단, 이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둘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럼 사람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이니까 당연히 내가 99불을 갖고 상대방은 1불을 갖게 되겠지.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적인 이제 모델이 그렇대요. 사람의 어떤 인성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인 모델은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성에 의거해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 100불 중에서 한 40불 정도를 주더라, 타인에게. 그거는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받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고, 혹은 40불 밑으로 줬을 때는 뭔가 내가 너무 많이 이익을 취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공정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공정성에 대한, 그리고 상호 호혜성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어떤 일종의 예시 같은 것들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늘상
큰 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단지 어떤 자기 보존의 본능에 따른 그런 것만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을 좀 지금 빨리 하려고 있는데요. 가장 작은 것과의 동일시 같은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도전의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작은 것과의 동일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뭐 랑시에르라든가 이런 이론가들의 얘기를 빌려서 불가능한 것과의 동일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가능한 것과의 동일시의 가장 구체적인 예는 가장 작은 것과의 동일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미야마 이치로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겁쟁이들의 연대가 그런 것이겠죠. 사실 그 겁쟁이들이라든가 가장 작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나 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잉여적인 것들이겠죠. 잉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없어도 좋은 것이 잉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작은 것과의 동일시는 어떻게 보면 일단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나에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작은 것과 연대하다가는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또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적인 논지에서도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잉여와의 연대는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지도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들과 가장 작은 것과 연대할 수 있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공동체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근대국가적인 의미에서의 가장 큰 것, 혹은 굉장히 어떤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어떤 공동체의 구성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의 공동체를 만드는 양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잉여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1순위로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잉여적인 것과 이제 가장 강한 것과의 대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제 글에서 제일 이제 핵심적이고 많이 다루고 있는 그 파트는 문학작품 3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작은 것과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의 사례는 뭔가? 저는 일단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데서 3가지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밑에, 왜 2사람밖에 없냐라고 생각하시면, 한 사람은 2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침 이름이 가려졌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2사람 작가가 누군지 맞추실 분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낮춰서 보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죠. 그 왼쪽에 있는 작가는 이제 황정은 씨고, 오른쪽은 이제 조혜진 씨인데, 황정은 씨의 웃는 남자와 양의 미래라고 하는 2편과 조혜진 씨의 빛의 호웨이라고 하는 한 편의 작품을 이제 제가 예로 들었어요. 근데 소설 얘기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얘기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논리적이고 어떤 설명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사례를 좀 들어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딱 한 편만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 황정은 씨의 그때 양의 미래라고 하는 작품이 그래요. 화자는 어떤 굉장히 어떤 가난한 그리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여성 화자예요. 뭐 딱히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집안이 유복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몸져 누우시고 아버지 혼자서 뭐 집안을 이렇게 살림까지 다 하시다가 같이 몸져 누우시고, 주인공은 그래서 이렇게 그 서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서점도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있는, 배경이 좀 예전인데 지하에 있는 작은 서점이에요. 근데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좀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서점에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소녀가 담배를 사러 와요. 담배를 사러 오는데 이제 서점에서 왜 담배를 파느냐 하면 그 시기에 담배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배를 사러 왔는데 이제 애들한테 담배를 팔 수도 없거니와 좀 애가 지가 피고 싶어서 사러 온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시켜서 온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화자가 그 담배를 사지 말라, 너 나한테 못 판다 이렇게 했더니 심부름을 시켜서 왔는데 왜 그러냐,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애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이번에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들이 들어와서 아니 왜 담배 심부름을 시켜서 그러는데 안 파냐. 근데 딱 봐도 뭔가 이상한 거죠. 이 여자애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자애랑 무슨 뭐 특별히 친한 관계 같지도 않고 인적 관계 같지도 않고 뭔가 강압에 의해서 애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저씨 거기서 뭐 애랑 너 무슨 관계냐, 왜 애한테 이렇게 담배를 시키고 강압에 의한 건 아니냐 따져 묻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뭐 담배를 팔아버리고 찜찜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는데 신문 기사에 이제 그 여자애가 실종됐다는 기사를 보게 돼요. 그 탐문을 통해서 그 이제 서점에서 화자 주인공과 마주친 게 마지막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오고 경찰도 오고 심지어는 그 실종된 여자아이의 엄마까지 와가지고 이 여자에게 주인공에게 이제 좀 탐문을 하는데 말이 탐문인지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운 경험인 건 짐작을 하시겠죠. 특히나 그의 어머니는 내 애가 사라졌으니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당신인데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뭐 하는 사람 같더냐, 그리고 너 그때 뭐 했냐, 조그마한 여자애가 이상한 낯선 어른들한테 끌려다니며 담배도 사고 강압에 의해서 그런 거 같을 수도 있고 뭐 했니? 미쳐 팔짝 뛰는 거죠, 주인공으로서는. 사실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애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한테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주인공인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가장 작은 자죠. 그 아이도 그랬지만. 근데 왜 내가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고 서점도 그만두고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근데 이 작품의 단편 작품인데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10년이 지난 어느 날에도 이 화자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검색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구조가 됐는지, 혹은 죽더라도 시신이라도 나왔는지 계속 탐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저는 이제 제가 읽기에는 좀 문학평론가도 아닙니다만 사실은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공감의 공동체 얘기하고 막 서로 돕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나도 모르는 감정의 강박에 의해서 타인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는 것, 그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타자들과 가장 작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공감하고, 우리가 연대라고 하는 말도 어마어마하죠. 그런 연대의 씨앗이 있다면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어떤 내가 깊게 공동체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것에 대의를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작은,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을 테지만 그런 가장 작은 데서 출발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실제로는 어떤 감성에서 출발하는 연대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감성교육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거 상당히 좀 태제화하느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무슨 교육 프로그램 같이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소프트하게 내가 썼습니다. 그 사유와 감각, 이성과 감성에 대한 어떤 충동으로서 우리는 감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연대라든가 혹은 타인과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각오라든가 필요라든가 이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충동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 실제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강조를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그 아나키스트 중에 하나인 퓨드르 크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어떤 어린애가 지나가다 자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다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애를 도와야겠다고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자빠지자마자 아이쿠 하고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그런 상황적인 조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그 아이를 돕기 위해 튀어나가는 행동은 뭐냐? 그거는 충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불쌍한 무슨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튀어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충동으로서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종래의 근대적인 이분법과는 좀 다른 궤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인의 혹은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응답 혹은 책임의 훈련일 것 같습니다. 응답과 책임을 같이 쓴 이유는 아시겠지만 answer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제 answerability 하면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와도 연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감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우리가 이런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인 개입을 통한 함께 활동하고 운동하는 어떤 그런 집합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 집합을 뭐라고 부르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그
다시 이제 오늘 막스 콤뮌레니까 이 막스 앵겔스가 쓴 공산주의당 선언의 한 문장을 이제 이뤄본다면 뭐 개인의 혹은 각인의 뭐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뭐 이것도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고 제가 구체에 여기서 뭐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뭔지를 곱씹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대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명확히 자기의식적이고 어떤 이성과 감정의 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미 타자와의 관계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내재해 있고 그 관계로부터 발원하는 어떤 충동의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충동에서 연원하는 윤리와 공동체의 문제 같은 것들이 새로운 어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감성의 교육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시간 관계상 조금 멍해탕같이 말씀했습니다만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